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희생자 명단 공개, 정진상 실장 영장 청구까지 여야가 주요 정치적 이슈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과 함께 잠시 뒤에 풀어보겠습니다. 내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 날이죠. 수능을 5번 봤습니다. 우수생으로 누구보다 수험생의 마음을 잘 아는 인기 유튜버와 함께 수능 하루 전엔 컨디션을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50여 년 만에 다시 나선 유인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첫 번째 로켓이 잠시 뒤에 발사됩니다. 발사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실장은 어제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 수사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로 꼽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잠시 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참사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타나는 것이어서 여야의 거센 질타가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과 G20 정상회담 등 4박 6일 동안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늘 아침 귀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성과를 많이 거둔 정상 외교라고 평가했고 민주당은 순방 성적표가 초라하기 그지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카타르에 도착해 월드컵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손흥민을 마지막으로 모든 선수가 합류한 축구팀은 본격적인 현지 적응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은 수험생 예비 소집이 실시됩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 2,300여 명은 별도 고사장에서 시험을 칩니다. 우리 국민 절반은 결혼하지 않아도 좋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4명 가운데 1명은 우리 사회가 5년 전보다 위험해졌다고 느끼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수사 속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오랜 시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돌려보낸 지 하루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정 실장이 어제 밤늦게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았었는데요. 검찰이 오늘 바로 신병 확보에 나선 거죠?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는 조금 전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한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과 뇌물, 증거인멸 교사 등 4개로 압수수색대와 같습니다. 정 실장은 지난 2013년부터 재작년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서 각종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1억 4천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을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에 시공권을 줘 모두 합쳐 210억 원을 안긴 혐의도 받습니다. 이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개발이익 일부인 428억 원을 유 전 본부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공동으로 약속받은 혐의 역시 구속영장에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또 정 실장에게 지난해 9월 압수수색을 앞둔 유동규 전 본부장과 통화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어제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밤 11시쯤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은 정 실장은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의 결백을 주장하며 이번 수사에 물꼬를 튼 유동규 전 본부장과 같은 조사실에서 대질 신문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실장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대질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하루 만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실장과 민주당은 검찰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검찰은 구체적인 물증은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날 거라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정 실장의 구속영장 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검찰이 정 실장과 정치적 공동체 관계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동력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잠시 뒤에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서 현안 질의를 합니다. 경찰의 부실 대응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거센 질타가 예상됩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현안 질의 몇 시에 시작하는 겁니까?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 의혹을 집중 점검합니다. 지난 7일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특히 이번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행안위원들은 사전 조치는 물론 112 신고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류 총경은 참사 당일 오랜 시간 112 상황실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파악돼 이에 대한 지적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전체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도 출석하는 만큼 거취를 둘러싼 야당의 압박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행안위는 먼저 일부 법안을 심의하고 최근 예산소위에서 전액 삭감된 경찰국 예산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관련 여야 상황도 알아보죠. 국정조사 관련해서 여야 논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여야는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두고 오늘도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의장을 향해 국정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의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안을 처리하기 위해서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의장은 조속히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원내대표들과의 협의 절차를 마친 만큼 금주중으로 시한을 정해 교수단체 대표들에게 국정조사위원회 명단 제출을 공식 요청해 주십시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YTN 취재진과 만나 국정조사할 시기가 아니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면서 추가 검토 가능성도 남겨뒀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원들 압도적인 다수가 국정조사가 수사 끝난 이후에 검토해 볼 문제지 지금 국정조사할 때는 아니라는 게 압도적인 의견이었어요. 본회의가 24일 남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덩달아 여야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민주당은 참사 이후 재난안전 대책 수립 TF 단장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된 데 대해 유족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반인권적이고 비열한 폭력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건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 차원에서 좀 대응하실 계획은 있으실까요? 어떤 거?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 아니 지금 논의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책임을 져야 될 이상민 장관이 재난대책 수립 TF 단장까지 맡았다고 합니다.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유족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국민과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태도로 읽혀집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이태원 소상공인들을 만나 야권이 주장하는 추모공간 조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민주당도 이태원 참사 국가책임 토론회를 열고 정부 책임론 부각에 힘을 실으면서 참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가 넘겨받겠다고 통보하지 않으면 계속 수사를 맡게 되는데 우선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특수본이 이상민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제 이상민 장관을 소방노조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데에 따라서 자동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된 건데요. 다만 특수본이 실질적으로 피의자로 보는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특수본은 공수처법에 따라서 이 장관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했는데요. 공수처가 60일 안에 수사를 넘겨받겠다고 알려오지 않으면 계속 수사를 맡게 됩니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참사와 관련해 책임이 있는지 계속 법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갈래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경찰과 별개로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안전법 등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주요 의무를 지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안부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수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특수본은 용산구 보건소장이 참사 당일 행적을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점차 수사 범위는 넓어지고 있는데 아직 입건된 피의자 숫자는 제자리입니다. 특수본은 어제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해 처음으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벌였는데 오늘은 피의자 소환 일정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이나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직원을 참고인 조사하며 참사 전후 상황을 계속 확인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앞서 지난 1일 경찰이 참사 당일 112 신고 녹취록 11건을 공개하면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참사 발생 시각보다 4시간 가까이 앞서서 첫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압사 위험이 있다고 언급하거나 일방통행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가 이어졌는데도 참사를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일단 신고자 가운데 사망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상자가 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담을 위해 떠났던 4박 6일 동남아 순방을 마무리 짓고 오늘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 중국 정상들과 잇따라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윤 대통령은 숨가쁜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 대통령 부부 오늘 몇 시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겁니까? 네,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한 윤 대통령. 오늘 새벽 6시 50분 전용기로 귀국했고 그 영상이 오전에 들어왔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전용기에서 내려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고생 많았다고 말하며 가장 먼저 악수했는데요. 이어서 국민의힘 지도부 김대기 비서실장 등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귀국길에 오르기 전 자신의 SNS에 이번 순방에서 자유와 연대를 바탕으로 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이를 통해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은 네덜란드, 모레는 스페인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열고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접견을 조율하며 국내에서도 외교 일정을 이어갑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음 달 안에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국민에게 직접 소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눈에 띄는 성과는 미국, 일본, 중국과 릴레이 회담이 성사됐다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한일 연쇄 회담을 하고 북한 도발에 강한 규탄 목소리를 내는 첫 공동 성명까지 채택하면서 대북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의 윤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입니다.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막판 조율이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처음이고 또 2년 11개월 만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또 한중 회담으로 대중 견제에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취한 겁니다. 다만 중국과의 회담에서 두 정상 북한 문제를 놓고는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에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북한이 호응할 경우에 윤 정부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협력하겠다 이렇게 전제를 깔았습니다.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견해를 되풀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건희 여사도 이번 순방에 동행해서 단독 일정을 소화한 거죠? 네,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국인 의료진이 세운 병원을 찾았습니다. 또 친환경 업사이클링 업체, 비닐봉지 소비금지 운동가 등을 만나면서 친환경에 초점을 둔 일정들도 소화했는데요. 다만 캄보디아 측이 마련했던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은 점과 또 김 여사가 심장질환을 앓는 하나를 안고 있는 사진이 공개된 것을 두고 이 야권의 공세가 있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는 대통령 전용기도 논란의 중심이었는데요. 대통령실은 순방 출국 이틀 전 왜곡 보도를 이유로 MBC 출입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고 이에 반발해 일부 언론에서도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고 민항기로 이동했습니다. 순방 기간 동안 기내에서 별도의 간담회는 없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용기에서 특정 언론사 기자들을 따로 불러 윤 대통령이 면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이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아세안 정상회담, G20 정상회담 위해서 갔었죠. 4박 6일 동남아 순방을 마무리하고 오늘 아침에 귀국을 했습니다. 순방 성과를 두고서 여야 평가는 지금 또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는 야3당의 대여 압박이 높아지는 가운데 희생자 명단 공개가 여야 대치 국면을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현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외교 순방 성과를 놓고서 여야 평가가 엇갈린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정지석 비대위원장은 외교 혈맥이 뻥 뚫렸다라고 표현을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분의 평가를 차례로 듣겠습니다. 허은하 의원님, 평가해서 점수 준다면 몇 점 정도 주겠습니까? 점수는 뭐 국민이 매기시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점수를 제가 매기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네. 하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뭐 뉴스에도 계속 나왔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우리 한미일과 중국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관계국과 아주 친밀한 네. 그리고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오신 부분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한미일은 삼국이 처음으로 포괄적으로 이제 공조하기로 했고 또 한중 관계의 모멘텀이 3년 만에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한 의미는 아주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박홍근 원내대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고 했는데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외교 순방을 가셨는지 김건희 여사 외교 순방이었는지 참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균형 외교는 사라졌고요. 철저하게 미국과 일본과의 공조만 합의하고 왔고요. 뭐 중국과는 25분 정말 짧은 상견례 정도 끝났습니다. 존재감 없어진 국격으로 인해서 이제는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라진 거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뭐 여러 가지 이번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좀 더 겸허한 자세로 반성을 좀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교 평가 가운데 이제 한미 회담, 한미일 회담, 한중 정상회담 이렇게 네 차례 회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떠세요? 일단 미국과의 이제 여러 가지 외교 전략 중에 하나가 인도태평양 여러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에 우리나라가 사실상 동참하기로 한 것과 같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어찌되었건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이자 어찌되었건 인접국가이기 때문에 매우 그런 부분이 좀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소위 샌드위치 국가로서 여러 가지 균형 외교를 해왔던 것이거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정말 저는 일본과 이번에 회담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데 2019년 6월에 저희가 이 무역 보복을 당하면서 얼마나 그 소부장 공격을 당했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2019년 8월 정도인가요? 그때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서 저희가 굳이 이제 연장 논의를 하지 않고 좀 이렇게 뭉개고 있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소미아 이 북한 미사일 관련된 정보를 다 교류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국익은 무엇이었는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고 오든지 네. 아니면 최소한 이 무역 보복에 대해서 일본 측의 사과를 받아오든지 뭐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무엇을 얻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만났습니다만 성과는 없었다.
라는 게 장경태 의원의 평가였고요. 네. 지금 뭐 상견례 정도였다라고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상견례에서 상당히 많은 결과를 내기를 바라는 정말 민주당은 욕심꾸러기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기본적으로 처음으로 한중이 만났던 것도 의미가 있고 늘 뭐 30초 회담했다, 1분 회담했다 하면서 공격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미일 회담이 있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내용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포괄적인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그건 의미가 있다. 네. 긍정적으로 바라볼 부분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시는 것이 여당이나 야당 모든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두 분의 순방 평가 들어봤는데 순방을 떠나기 전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MBC 취재진들 일단 배제한 거, 그리고 취재를 또 순방 기자들에게 취재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언론 통제에 나쁘끄러운 신기록을 썼다, 뭐 이런 공격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순방기에 전용기에 그 MBC 기자들을 탑승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MBC 자체가 왜곡 보도를 하고 보도윤리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이제 외교를 나갈 때 어떠한 또 다른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장경태 의원이 기승전 지금 김건희 여사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프레임이 정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는 작은 어떠한 오해도 일으키지 않는 행보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다음부터는 더 고민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세 가지 부분 좀 짚고 싶은데요. MBC 기자에 대한 언론사에 대한 탑승 거부한 것은 이 대통령 전용기는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국가 재산이고요. 국민의 알 거리를 제공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 이 충분히 취재 환경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사에서 공짜로 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이 탑승 비용을 다 지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권한으로 지금 대통령실에서 MBC 언론사를 탑승 거부했는지 이 부분 명확하게 제가 보기엔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당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법적인 아마 검토를 받으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이 순방 중에 2개 언론사, 특정 기자 2명과 따로 대통령께서 면담하신 것은 대단히 이 언론 윤리에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정확하게 좀 소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별다른 뭐 취재와 뭐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왜 취재를 불허합니까? 기자들이 계신 상태에서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최소한 뭐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발리면인지를 최소한 이 언론사가 볼 수 있도록 취재를 허용하셨어야 되는데 왜 그 부분을 허용을 안 하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기본적인 방송사에서도 다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외교 프로토콜상 인원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리를 한 것이지 지금 탑승을 거부했었던 그것과 연결을 해서 물타기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전용기 안에서 특정 언론사랑만 따로 면담을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뭐 사적인 관계에 있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 하는 부분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기승전 김건희입니다. 모든 프레임을 잡고 어떻게든 외교 성과를 무너뜨리려고 생각하는 민주당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더 신중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기승전 김건희 여사 이야기만 왜 하느냐, 장경태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어제였죠. 김건희 여사의 배우자 일정 대신에 신장병 어린이집 방문한 것, 요와 관련해서 빈곤 포르노 이런 단어를 썼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당은 윤리위에 지금 오늘 2시쯤인가요? 이제 제소를 한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되세요? 일단 이 사전에도 있는 용어고요. 논문에도 있는 용어고요. 뭐 언론에서도 계속 쓰여온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르노그래피 오브 퍼버티라고 해서 빈곤 포르노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새로운 용어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포르노그래피를 제가 다른 용어를 다시 쓸 수가 있나요? 마치 마이크로소프트를 MS라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푸드 포르노라는 말도 용어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용어에 대해서 최소한 기본적 이 용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터넷 검색만 해보셨어도 그런 오해를 하지 않으셨을 텐데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불쾌감이 만약 있었다면 김건희 여사께 직접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께서 만약 불쾌감을 토로하셨다면 제가 거기에 대한 유감 표명을 고려할 수 있으나 왜 다른 제3자들께서 불쾌하다고 아우성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충성 경쟁은 국민께 보기엔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빈곤 포르노라는 그 단어를 저도 구글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열심히 찾아보면 이제는 이제 워낙에 이슈가 돼서 찾아보기 쉬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사전적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던 거 빈곤 포르노를 찍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소가 바로 최고위였다라는 거죠. 최고위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당원들을 들으라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하신 걸 겁니다. 김건희 여사를 콕 집어서 김건희 여사에게만 들어라라고 하면 편지 써서 보내주시면 되는 거였겠죠. 지금 국민들께 말씀하셨을 때 사전적 의무와는 별개로 인식적으로 오해할 만한 것이 분명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불편한 거 맞잖아요. 그리고 이 준비된 멘트 아니겠습니까? 최고위에서 말씀하시면. 그 준비된 멘트라면은 장 의원께서는 이 연상되는 효과를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치하는 부분이 정말 옳은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 단어를 듣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김건희 여사가 여성으로서 또 다른 공격들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사전적 의미가 아닌 또 다른 그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 연상되게 하는 것.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의 부인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최고위에서. 저희는 그런 입장입니다. 뭐 어찌되었건 저는 외교적 결례에 대해서 이미 저희 여러 가지 빈곤 포르노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이 소위 발렌티어 투어리즘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가난과 고통 이런 부분들을 이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대단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2년 오드리 헵번이 방문했던 소말리아 또한 내전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캄보디아가 내전 국가도 아니고요. 정상회의를 개최한 개최국으로서 개최국의 요청도 응하지 않고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그 나라의 이미지를 국가 이미지와 국격을 가난하고 고통받는 나라의 이미지로 만드는 게 제대로 된 외교입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말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단어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그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한 무수히 많은 의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실제 제가 이름으로 호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과방위에서 공개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빈곤 포르노를 지양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규제 대책이 어떻게 되냐고 공개적으로 질의한 의원님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다들 난리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김건희 여사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 나라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지원을 위해서 연예인뿐만 아니라 정치인, 세계적인 분들이 그러한 그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까지 폄훼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선봉사로 가신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순방 성과는 여기까지 듣고요. 네, 그리고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어제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는데 하루 만에 검찰이 영장 청구했습니다.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진술을 보면은 영장 신고가 되지 않을까, 기소될 것 같다. 구속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예측은 했습니다. 강경태 의원께서는요? 영장 내용을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지금 428억에 달하는 세후입니다. 세 전으로는 한 700억에 달하는 여러 가지 이 부정처사 불례라는 수뢰라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진상 실장은 어찌됐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기 때문에 이 영장 할아버지라도 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어찌됐건 검찰이 기소하고 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검찰 측의 어찌되었건 권한이기 때문에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다 사용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왼팔이라고 불리는 김용 부원장 지금 구속돼서 기소된 상황이고요. 이제 오른팔로 불리는 정진상 실장까지 지금 이제 영장 청구가 된 상황입니다. 물론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지금 그동안의 표적 수사다, 야당 탄압이다, 또 인간 사냥이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검찰의 수사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차원의 당 대응 전략이라든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 이제 김용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빌미로 어찌되면 원내 제1당의 당사가 헌정사상 최초로, 물론 이제 민주화위의 헌정사상입니다만 헌정사상 최초로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도 이미 제출 방식으로 정진상 실장을 빌미로 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그동안 우리가 이 대장동 PF부터 시작한 SPC부터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그 핵심은 김만배와 남욱과 정영학이라는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압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의원님께서도 50억 클럽 이름을 다 댈 때 결국 곽상도 의원이 그래서 의원직 상실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드님이 50억 받아서.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700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떨어져서 그리고 그 돈을 김만배와 김용과 유동규, 김만배, 김용, 유동규 그리고 정진상 실장이 어떻게 나눠 갔는지 이 모든 과정을 다 해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왜 그 두 분은 빠지게 됐는지 이 부분도 저희가 재판 과정에서 명확하게 지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 내에서도 조금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개인 비리에 당이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에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나 봐요. 예. 뭐 일부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지금 현재 유동규, 정진상 실장이 갑자기 개인 비리 혐의가 밝혀져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격부터 시작해서 대장동 수사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계속 징검다리를 거쳐서 김만배, 남욱, 정영학 그리고 유동규 이후에 김용, 정진상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흐름을 보면 갑자기 처음 시작부터 대장동 수사 이후에 예를 들면 김용, 정진상으로 시작했으면 개인 비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어지는 이 모든 연결 통로가 다 결국 이 목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을 이 정치 탄압이고 야당에 대한 수사다, 공격하는 수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제 단일 대우 요구 목소리가 나오긴 나오는데 지난 대선 때 이제 레드 팀장 이재명 대표 레드 팀장했던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진상 수사가 왜 당무냐, 왜 당이 나서냐 이런 발언이 있었고요.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도 이건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이거는 사법적으로 대응해야 될 일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당에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뭐 이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당이 이렇게 열심히 좀 열심히라기보단 당이 기본적인 좀 이 방어를 하고 있다 보고요. 이 정치 수사, 표적 수사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도 최소한의 여러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수사에 최대한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최소한의 우리가 당원으로서 책임은 다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의원총회에서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대장동 수사 관련 설명회 같은 게 있었다고 하는데 현장에 계셨죠? 저는 이제 지방 출장에 있어서 현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목소리 나왔습니까? 제가 목소리까지 다 알지 못하는데요. 어찌됐건 의총의 논의 안건을 미리 사전에 모든 안건을 다 공유하고 가진 않습니다. 다만 이 의총 과정에서 준비 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현재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고 또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를 궁금해하신 분이 문의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박찬대 최고위원께서 아마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부인하고 있고 사탕 하나도 받은 적이 없다. 그 검찰의 창작 소설이다. 완성도도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길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모든 칼날과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방탄하느라고 고생하셨던 민주당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존의 문재인 정권 때 그 친정부의 검사들이 어떤 식으로 했었습니까? 모든 거 다 빼놓고 수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대로 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하나씩 밝혀지고 있고 오늘 보니까 증거도 확실히 있다라는 부분이 그 검찰이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말씀하셨던 정의로움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이 밝혀지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이슈 넘어갈까요? 네, 그렇죠. 한 인터넷 매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실명 공개 이후 후폭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반인권적이고 비열하다는 비판이 나왔고 야당에서는 은폐하고 가리는 것이 여당의 모습이냐면서 반문을 했는데 일단 저희가 관련 녹취를 준비했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유가족들 동의 없이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그야말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고통에 빠져있는 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선동할 목적으로 이것은 반인권적이고 비열한 폭력을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은 말할 것도 없고. 과거의 사례도 그렇고 해외 언론도 그렇고 참사 희생자에 대한 보도를 안 했습니까?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언론인 출신 아니에요.
이번 참사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보면은 과거의 언론사 선배로서의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은폐하고 가리는 모습이 여당의 모습입니까?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일단 유족이 원하면 공개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맞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개 후, 그러니까 명단이 공개 후 이 공개한 매체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비판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어찌되건 언론사에서 뭐 이 온라인 매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저희가 굳이 이제 언급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성격을 저희가 규정할 때 사회적 참사인지 그리고 개인의 실족인지 이렇게 봤을 때 저희는 예. 당연히 사회적 참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회 국가가 정부가 시민을 보호하지 못해서 발생한 이 사건과 참사에 대해서 예. 충분히 국민으로서 제대로 된 예우와 자격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어찌되었건 이분들을 최대한 예우하고자 노력하겠고요. 네. 물론 이제 유가족의 동의가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만 정말 이 분향소 과정에서 또 이 정말 일방적인 애도 기간 설정 등 전혀 유가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부가 진행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조 없는 근조 리본, 뭐 참사를 사고라고 표현한다든지 피해자를 사망자로 표현한다든지 등등의 예도 기간 5일도 유가족과 상의하신 겁니까? 위패도 없는 이름조차 없는 합동분향소 전 처음 봤는데 그 합동분향소 설치 과정에서 유가족들의 동의 받으셨습니까? 유가족들의 동의도 없이 분향소 설치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되었건 이 언론사의 책임도 좀 일부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는 이 유가족들의 마음을 더 이상 다치지 않게 또 희생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예우를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수단의 정당성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하는 이 부분이 좀 바뀌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유족의 고통이 안중에 없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은폐하고 가린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은폐하고 가리고 있다라는 건지 그 부분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예. 희생자들의 이름을 공개하면 그게 은폐하고 가리는 것이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개하고 나서 우리가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줬다.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상당히 권위적이고 기득권적인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면 당신들은 고마워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의 이 접근 방식은 민주당에서 좀 반성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희생자들의 명예라던가 아픔 그 부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네. 지금 가장 가슴 아프고 힘든 분들은 유족들 또 피해자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여야 간의 정쟁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가요 66,587명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4천여 명, 2주일 전과 비교해서 11,000여 명 늘어나면서 수요일 기준 9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11명으로 사흘 연속 400명대를 이어갔고 사망자는 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66,520명, 해외 유입은 67명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수험표를 받고 내일 시험을 치를 시험장에 직접 가보는 예비 소집일이죠. 이번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세 번째 수능입니다. 교육부는 확진된 수험생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 예비 소집 아직 진행 중인 거죠? 네, 각 시도 교육청에 따라 오전에 예비 소집을 이미 마친 학생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내일 시험장에 잘못 찾아가지 않도록 수험표에 적힌 시험장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17일 내일이 수능일입니다. 시험은 오전 8시 40분부터 시작하지만 수험생들은 8시 10분까지 수험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네, 매년 졸업생 응시자가 많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올해 수능 응시자 가운데서도 졸업생이 많다고요?
네, 올해 수능 응시자 수는 지난해보다 1,700여 명 정도 감소한 50만 8천여 명입니다. 이 중 재학생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10,000명 정도 감소한 35만 2천여 명입니다. 전체 응시자의 68.9%밖에 안 되는데요. 나머지 31.1% 가운데 졸업생 응시자가 28%, 검정고시생이 3.1%입니다. 재수생을 비롯해 이른바 N수생이 10명 중 3명꼴인 겁니다.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비율이 31.1%인 건 1997년 33.9% 이후 2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에서 수능 성적을 많이 반영하는 정시 비율이 높아진 점, 또 지난해부터 시작했죠. 문이과 통합 수능을 실시하고 있는 점 때문인 걸로 입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지 이제 3번째 맞는 수능이 됐습니다. 확진되거나 증상이 있는 수험생 어떻게 시험을 볼 수 있습니까? 네, 교육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이 2,317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확진 격리된 수험생을 위해 전국에 마련된 별도 시험장 110곳의 수용 가능 인원이 12,000명이니까 최종 인원이 소폭 늘어난다 해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확진으로 입원 치료 중인 수험생은 3명으로 확인됐는데 이들은 병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교육부는 시험 당일 유증상자를 위해서 일반 시험장에도 분리실험실 2,000여 곳을 지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네, 코로나19 유행 이후 3번째 치러지는 올해 수능, 시험 전날인 오늘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과연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즘 수험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분입니다. 수능 시험만 5번 치른 오수생, 그리고 유튜버입니다. 미미미도 김민우 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수능을 5번이나 치러보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연속으로 201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부터 2018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까지 이제 5번 이제. 알겠습니다. 예, 수능 맞습니다. 전문가께 여러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마지막 날이잖아요, 오늘이. 맞습니다. 시험 보기 전날이잖아요. 예. 수험생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정말 어제나 그제처럼 정말 평소대로 그 전날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특별하게 오늘 하루를 임하고 내일 수능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획하는 것보다는 평소대로 임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장하면 잠도 안 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5번 시험 볼 때 전날 좀 잠도 안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 수능을 한 해 한 해 더 볼수록 점점 더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더 긴장을 하고 마지막 수능 때는 거의 1~2시간 정도밖에 취침을 못하고 수능장에 들어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극복하셨어요? 사실 나중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못 자도 결국 그날은 이제 초인적인 힘이 발휘가 되거든요. 네, 자신감을 가진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험생도 수험생이지만 예. 가족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텐데 맞습니다. 가족분들이 어떤 걸 좀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 정말 거의 좀 연기자가 되어야 된다. 내일이 마치 수능이 아닌 것처럼 이 수험생들도 평소처럼 하려고 마음가짐 임할 테니 뭔가 저녁 때 좀 특이한 지시사항을 준다거나 오히려 과도한 응원을 한다기보다는 주변인 분들은 이제 내일 다시 또 학교를 나가는 것처럼 학원을 나가는 것처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전날에 예. 긴장이 많이 되잖아요. 특히 극심하죠. 학생들이. 예. 그래서 부모님들도 뭔가 좀 잘 해주고 싶은데 네. 부모님은 어떤 말을 전해주는 게 좋을까요? 부모님께서 오히려 저도 이제 마지막 어떤 제 영상에 또 남겼습니다만 내일 잘 보고 와, 잘 치고 와 보다는 그냥 잘 다녀와 이런 식으로 아침에 시작되는 그 긴장스러운 마음을 좀 더 증폭시키기보다는 그것을 완화하는 멘트 위주로 그런 식의 멘트 위주로 좀 부모님께 해주시는 게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5년을 보셨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 가족분들이 해줬던 이야기 중에서 가장 힘이 됐던 이야기가 그럼 잘 다녀와였습니까? 사실상 저녁 시간에 별 말이 없었고요. 어머님이나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말수가 거의 또 없으셨습니다. 근데 또 너무 그래서는 안 돼요. 일상적으로 오늘 저녁밥 맛있어? 가장 일상처럼 오히려 가장 특이한 날이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당일에 컨디션 좋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컨디션 100% 끌어올리는 법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컨디션을 100% 끌어올리는 법? 네, 내일 당일. 이게 사실은 지금 2시 33분 이렇게 좀 송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컨디션을 지금 막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혹시나 낮잠이나 노곤노곤 좀 잠이 온다는 것을 끝까지 좀 참아야 된다. 혹시나 중간에 잠이 오더라도
최소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좀 참아주고 그때 취침을 해서 네. 그 다음날 정확하게 수능 때 조금 좋은 컨디션으로 갈 수 있도록 아. 잠시간을 정확하게 계획하고 눈이라도 감고 있는 것이 잠이 안 오더라도 그렇군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시험 바로 전날 지금 이 시간부터 시험 전까지는 예.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이게 최고로 잘 보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쯤이면 이제 영어 그리고 이제 4교시 한국사하고 탐구 영역으로 들어가는 실제 수능 시간과 매치하면 그렇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실제 그 공부를 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는 영어나 이제 사회탐구, 과학탐구 이후에 이제 다른 과목들도 그 다음 날 들고 간 과목들을 좀 단권한 노트에 최대한 정리하고 네. 나머지 버릴 것들은 좀 버려서 예. 가방을 좀 간소화하는 네. 그런 계획을 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서 올해도 이제 수험장 시뮬레이션 이 영상 제작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처음 보러 가는 고3 학생들에게는 아주 유익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가 사실은 그 코로나 수능 올해 3년 차입니다. 네. 코로나 수능 1년 차부터 이 컨텐츠를 진행해 왔었고요. 이제 올해 이제 3번째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화면이죠. 예, 진행이 되고 이게 예. 실제로 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갔던 영상이네요. 네. 어떤 영상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것을 실제 그 학교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저희가 좀 못 빌리게 돼요. 중학교에서 그랬군요. 실제 사실은 좀 촬영을 했고.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단역 배우분들을 약 한 20명 이상을 섭외를 해서 실제 고사장과 가장 유사하게 만들고 진짜 그 긴장감을 영상으로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촬영인 것 같습니다. 네. 반응이 어땠습니까? 뜨거웠고요. 너무 이제 진짜 고사장 같았다. 흔히 말하는 이제 소위 이제 PTSD라고 해서 수험생들 어떤 정신적인 그런 예전에 또 수능을 봤던 그런 분들도 그런 어떤 좀 아픈 기억들이나 초조했던 기억들이 떠오른다. 이런 어떤 좀 피드백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PTSD 같은 거는 겪은 적 없으세요 혹시? 저는 거의 좀 마음으로 또 삭히는 편이었고 최대한 견뎌내고 그 좀 묻히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고3 학생들에게 시험 시간도 길고 물론 예. 뭐 모의고사 봐서 네. 다들 경험이 있겠습니다만 예. 그래도 시험 당일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모의고사 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수능 고사장에서 지켜야 하는 철칙들이 다소 조금 느슨하게 현장에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은 굉장히 좀 철저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당시 또 감독관 분들도 같이 긴장하는 그 형태다 보니까 실제 학교 현장의 교사분들이 학원 현장의 선생님들 을의 감독관으로 이제 임해서 하는 경우보다도 조금 더 시험장은 확실히 조금 몰입도가 높고 폐쇄적인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 각 시험마다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네. 쉬는 시간은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쉬는 시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한 과목별 이제 단권화 노트 한 것을 이제 미리 보되 영어쯤 넘어가고 미리 정리해 놓은 그렇죠. 예, 그 요약본을 노트를 본다. 많이 이제 배제하고 수능 직전에 볼 것들을 분명히 오늘 남겨놨을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 참고하는 것이 제일 베스트일 것 같고요. 조금 저는 눈을 붙이고 있는 것도 네. 정말 좋다. 약간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예. 잠이 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사실상 4교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실제 취침을 하는 친구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코골이나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조금 이제 누워 있는 그런 행태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점심 시간. 예. 근데 부모님들은 점심 뭘 싸줘야지 이런 걱정도 할 것 같아요. 예. 어떤 점심이 좋겠습니까? 저는 5번 연속 어머님이 좀 똑같은 거 사주셨거든요. 계속 이제 뭘 싸주셨습니까? 저는 이제 콩나물국은 무조건 있었고요. 콩나물국. 그다음에 국이 있어야 돼요. 네. 이제 좀 비싸게 들어면 북엇국까지 가죠. 예. 그래서 어머님들 이제 어떤 밥알의 목 넘김이 좀 좋은 느낌으로 하려면 국이 좀 그래도 같이 따뜻하거든요. 그리고 예. 이렇게 또 점심 도시락을 같이 들고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보온성에 또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어라 아니라보다는 이게 사실 죽을 싸가는 분들도 많던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지 않는 한 네. 죽을 먹었을 때 그렇게 허기가 집니다. 그렇습니다. 점심 먹고 이제 탐구 때 되면 지쳐요. 예. 그래서 최대한 좀 평소에 먹었던 소화가 가장 잘 됐던 음식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시험장에 가림막이 없다고 하던데 예. 마스크는 쓰고 하는 겁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시험 중에 이제 매 교시마다는 그 가림막이 없고요. 3면 가림막으로 해서 점심 시간에는 저도 실제로 그것을 이제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컨텐츠를 했을 때 실제로 저 가림막을 설치하고 실제로 그 안에서 먹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점심 시간에만 지금 칸막이 이제 사용이 되고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수험생들은 하루 종일 끼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양치라든가 가글 정도 할 때 혹은 뭐 시험 중간중간 물을 마실 때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마스크를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예. 보고 나서 네. 그러니까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다음 교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답을 맞춰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거 내가 답을 잘 썼나?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면서요. 상당히 흔히 말하는 좀 멘탈을 깨부수는
이게 맞추면 땡큐거든요. 네. 이게 답을 맞췄을 때 딱 정확하게 맞추면 엄청난 희열감으로 그 다음 교시 자신감으로 이어지는데 네. 우수수 한 2개 이렇게 얘기하는데 1번, 3번, 2번, 4번 이렇게 했다 하면은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멘탈이 저는 이제 국어에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성적대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쉬는 시간 무너지더라고요. 예.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꼭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자, 국어 이야기 하셨으니까 예. 지금 국어가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들었거든요. 예. 자, 5번 보셨으니까 예. 국어시험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국어시험 보면 좋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국어 때문에 오수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사실상 당일날 국어 시험이 정말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5번째 수능 때는 국어가 제가 1교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1교시 때 그 엄청난 초조함으로 국어 시험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너무 압박감이 굉장히 좀 심한 것 같아요. 국어 시험은. 어떻게 쳐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뭐 사실 좀 전문가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네. 말씀이 어렵습니다만 어찌됐든 지문도 길고 아는 문제 체크업 먼저 풀고 이래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수험생이 최상위권 수험생은 또 아닐 것이기 때문에 네. 평균적인 수험생 기준으로 사실상 바로 넘겼을 때 시험이 시작되고 못 풀 거 보이거든요. 그런 걸 좀 마지막에 남겨두고 자기가 아는 걸 못 풀고 나오고 그 시험장 끝나고 나와서 채점했을 때 이걸 내가 왜 못 풀었지? 이거만큼 비참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는 거를 빠르게 풀고 남겨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예. 사소한 실수로도 예. 부정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예. 어떤 실수들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특히나 이제 4교시 한국사 탐구 영역 시에 탐구는 보통 2과목을 치거든요. 네. 제1 선택과 제2 선택이 있는데 제1 선택을 풀고 나서 제2 선택을 풀 때 제1 선택의 답안지를 고치거나 하고 2개의 과목을 동시에 치거나 이런 경우가 작년에 부정행위 발생 건수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4교시 때 굉장히 좀 이걸 해도 되나 되게 정신적으로 조금 그 긴장감이 조금 사그라들식이거든요. 네. 그때 다시 좀 긴장을 해서 정확한 룰을 지키면서 시험을 이행하는 것이 사실 또 인생을 또 너무 또 지체하지 않은 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킹이 1분 정도 아니면 1초만 더 해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부정행위라면서요? 맞습니다. 자신의 개인 시계를 동봉해 가거든요. 수험생들은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되고 네.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서 그 안에 1분, 2분 전 내에는 작성을 완료해서 꼭 그런 사고가 없기를 좀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개인적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오수 하셨으니까 예. 지금 재수, 삼수 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분들이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사실은 아까 또 이제 기사 요 아래 멘트에도 나갔습니다만 네. 30% 이상이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의 누적 비율이 총 23%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N수를 한다고 한들 원하는 1, 2등급 이상의 성적을 맞기가 대부분의 N수생들이 힘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정말 자신의 공부량을 그 이전보다 정말 대폭 끌어올릴 그런 강력한 의지, 지독한 용기 그런 것들을 심지 않는다면 재수, 삼수 생활 굉장히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현실적으로는 이제 흔히 말하는 전문직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전문직 시험으로 가는 통로인 대입 과정이 아닌 이상에는 사실은 N수가 정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고심을 많이 해야 된다. 과연 지금 현재 1년, 2년을 투자해서 대학이라든가 학과를 바꾸는 것이 그 1년, 2년 동안 다른 것을 했을 때와의 비용 차이가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일 시험 보는 모든 수험생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모든 수험생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수험표를 배부 받았을 거예요. 국어 시작하는 그 직전까지도 저는 준비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린 대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좀 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어 딱 시작 8시 40분 내지는 8시 10분 전까지 모든 것을 걸고 준비를 하고 끝까지 수능장 포기하지 않고 나오셔서 건강하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 전에 가장 좋은 방법 평상시처럼 보내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말 잘 다녀와라 였습니다. 김민우 씨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이맘때 늦가을 날씨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수능일인 내일도 입시 한파는 없겠지만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수능일 날씨 알아봅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홍나실입니다. 네, 낮 동안 하늘이 무척 쾌척해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날이 크게 춥지 않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낮 동안 안개가 걷히고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8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따스한 햇살 아래에 서 있으면 기온보다도 더 따뜻하게 느껴져서 오늘 수험표 받으러 가는 길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수능일인 내일도 영하권에 입시 한파는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6도로 예년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16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며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두꺼운 외투 안에 카디건 등 얇은 겉옷을 여러 벌 겹쳐 입으시고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문제는 오늘 밤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된다는 점인데요. 수능일인 내일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수험생들은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라지차와 생강차를 마시면 호흡기 건강에 도움이 되고 체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추차와 인삼차는 긴장 완화와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하니까요. 오늘은 고카페인 음료보다 몸에 좋은 차 드시면서 컨디션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먼지와 함께 새벽부터 아침 사이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수험장으로 가는 길 안개로 인한 교통 불편이 예상되니까요. 평소보다 여유롭게 출발하셔서 수험장에 미리 도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